오늘의 네 번째 주제는 금요일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연준 비둘기 피봇에 대한 기대, 이번엔 믿어도 될까입니다. 일단 밤 9시 52분에 기사가 떴어요.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게 이날의 최저점이거든요. 이게 S&P 500 선물인데 9시 52분에 최저점 찍고 이게 마이너스 1%였었거든요. 플러스 2.6까지 쫙 계속 올라갑니다. 쉬지 않고. 그럼 도대체 이게 기사가 뭐가 나온 거냐 라고 했었을 때 제목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연준이 다음 해에서 75bp 올릴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의 인상폭에 대해 가지고서는 논의를 좀 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쵸? 핵심 내용도 같이 한번 보시죠. 처음 문단들에 다 나와 있는데 옮겨 적어보면 연준 위원들은 11월 1에서 2일 회의에서 또 다른 75bp 금리 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더 작은 인상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 및 아마도 이제 50bp가 되겠죠. 이와 관련한 신호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몇몇 위원들은 금리 인상 속도를 곧 늦추고 내년 초 금리 인상을 중단하여 올해 연준이 행한 정책들이 경제를 어떻게 둔화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경제의 급격한 감속 위험을 줄이길 원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반론도 있어요. 높은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논의하기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정도 내용에 다들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왜 떨었냐라고 하면 이거를 쓴 사람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 채널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티밀하우스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난 이제 제가 6월 18일 날에 라이브 방송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이때 당시가 참 웃겼어요. 6월 FOMC가. 왜냐하면 모든 위원들이 이때 당시에 데이터 같은 것들이 다 여전히 인플레가 높게 나오고 노동시장에서도 인플레가 더 나올 것처럼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연준의 모든 위원들이 심지어 제임스 블라드마저도 아니야 50bp 인상이야 50bp 인상이야 이런 거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침묵 기간에 들어갔었고 근데 여기에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너무 높게 나와버린 거죠. 예상 대비해가지고서.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IB에서 그러니까 이 CPI 발표 나자마자 이거 75bp 인상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인상 가능성 바로 제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75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분석은 하지만 워낙 연준에서 50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페드와치에서 반영하고 있는 금리 인상의 수준은 50bp 인상을 90% 이상의 확률로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사가 하나 똥 떠요. 티밀하우스가 기사를 떴는데 연준이 다음 주에 75 올릴 거를 고려하고 있대. 그래 버리니까는 갑자기 75bp 인상 가능성이 90%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요 기사 하나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많이들 놀랬죠. 아니 뭐 기사 하나 가지고 이때도 그랬죠. 뭐 그러냐 이 양반이 도대체 뭐길래 라고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좀 독특한 관계가 있어요. 일단 질문 순서도 굉장히 빨라요. 항상 빠른데 그전 전임자도 그랬습니다. 그 전에 지금은 시니어 라이터가 돼 있는 존 힐셀라스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연준의 거의 아주 중요한 그런 소식들을 항상 전하는 그런 걸로 유명했었죠,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2012년도 기사인데 이때면은 버냉키 때잖아요. 오죽하면은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존 힐셀라스가 실질적인 연준의 의장이다. 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때 농담으로 연준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1D가 힐셀라스, 2E가 버냉키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죠.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이날
Q&A 때 기자들이 거의 뭐 조롱하다시피 파월한테 질문들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지난 FOMC 질의응답에서 당신의 한 말들이 스스로를 속박했다고 생각하느냐. 50bp 인상 반복한 거죠. 월요일에 어쩜 그리도 빠르게 시장의 기대치를 수정할 수 있었는지에 있어서 당신이 했던 역할은 뭐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야 그러면 왜 75야? 100이나 50도 할 수 있잖아. 예. 그 다음에는 이 사실은 기사를 썼던 티밀하우스까지도 명백히 이번 결정은 당신과 동료들이 미팅 사이에 시장 기대치를 형성하는 방법하고 달랐는데 이게 인플레 때문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인플레에서 뭘 받길래 당신의 말에 신뢰를 갉아먹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전에 했던 것과 다르게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행동을 하였느냐라고 물었고 이제 이거 얘기하려고 앞에 거 가지고 온 거예요. 티밀하우스에 대한 소개도 있지만요. 이때 파월이 하는 얘기가 물가도 CPI도 높았는데 더불어서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하고요. CI 여기서 나옵니다. 일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CI까지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여튼 이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반응이 바로 옵니다. 페드와치 보게 되면은 2022년도 12월 달에 어떻게 될 것 같냐. 원래 13일에 CPI가 발표되기 전에는요. 이때죠. 이때는 보게 되면은 연준이 이제 9월에 이제 점도표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다음 11월에는 75, 12월에는 50, 그래서 125 이렇게 이제 점을 찍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425에서 450에 머물러야 돼요. 금리가. 그래서 CPI 발표 전에는 여기에 67% 대부분이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CPI가 가장 최근 CPI가 나왔는데 그게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잖아요. 그게 나온 이후부터 슬슬슬슬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됐냐면 한 단계 올라가 버립니다. 12월에도 앞만 봐도 이거 75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몇몇 IB에서도 예상치를 높여버려요. 5%까지 가야 돼. 12월에도 75bp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높여버리게 되었는데 이날 이제 그 티밀하우스 기사가 나온 이후에는 5대5로 바뀝니다. 여전히 야 그래도 75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저거는 명백히 준 거야. 연준에서 힌트를 50인 거야. 이거는 팽팽해졌죠. 다음으로 23년도 3월 숫자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제 9월 점도표로 보게 되면 75, 50 올리고 그 다음 1분기에 25 올리는 걸로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450에서 475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가 있었죠. 근데 이게 CPI 나오고 나서부터는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407, 이거 뭐 더 올라가야 돼. 막 계속 해가지고서는 어디까지 올라가냐. 500에서 525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11월에 75, 12월에 75, 1분기에 50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점도표 대비 50이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되면 5%가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 기사 나오고서는 50을 다 되돌리진 못했어요. 근데 25는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최빈값이 보게 되면은 이제 다시 5% 아래로 내려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조금 팁을 드리자면요. 이제 이 기사가 언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뭐 월스트리트저널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계실 수는 없는 거고 팁을 드리자면 트위터를 하고 있습니다. 팔로우 하십시오. 팔로우 하고 보시면은 이 양반이 제일 최근에 올린 게 본인 기사입니다. 이거.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뤄요. 가령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이 반대되는 국가들이 중국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뭔가를 하나 그런 이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서 미국 채를 파는 걸로 공격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거 별로 걱정할 거 아니야라는 연준의 최근 자료가 있는데라는 것들도 인용도 해주고 아주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팔로우 하시면은 볼 게 많죠. 네. 그래서 트위터 꼭 팔로우 하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라고 했었을 때 최근 시장 움직임에 연준이 제가 볼 때는 불편한 신기를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터미널 레이트라고 얘기하는 최종 금리의 종착점, 이게 5%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선 되게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12월 회의 누가 지금 예상할 수 있냐고요. 지금. 왜냐면은 두 달치 데이터들 더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왜 벌써부터 그렇게까지 높을 것이다라고 반영을 미리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12월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채권 시장한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12월에 75bp 인상 반영하지 마라. 채권 시장한테 이벤트가 2022년 12월 1일. 갑자기 시리가 작동을 하네요. 네. 별일이 다 했네요. 그 다음에 터미널 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5%를 넘어가는 것을 내년도 거까지를, 그러니까 당장 12월도 모르면서 내년도 거까지 어떻게 할 수 있냐. 내년도 거 미리 가격 반영하지 마라. 그런 거를 이제 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의문이 남죠. 이걸 그러면은 연준에서 멤버들이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하지. 왜 기사로 냈냐. 자, 이제 6월 달엔 어쩔 수 없었다 쳐요. 왜냐하면 그때는 연준 위원들이 침묵 기간에 들어갔는데 기대치를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뭐 위원들이 나와서 말해도 되고, 사실 또 얼마 안 있으면 11월 2일에 FOMC 회의 있어요. 이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다급하게 기사로 바로 냈을까? 라고 하면 그만큼 연준이 많이 다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확실히 꼽아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서 더 자산시장이 혼란이 일어나도록 놔뒀다가는, 그러니까 채권은 계속 지금 혼란이거든요. 금리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는 이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 걱정을 계속 낳는 대혼란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겨서 그거 예봉을 바로 꺾어버리자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급함이 어디서 느껴지냐 하면은 첫 번째는 영국이에요. 비록 큰 고비는 넘겼죠. 근데 그 사이에 큰 약점도 영국은 노출이 됐습니다. 쟤네 연기금은 난리가 났대. 그리고 아직까지도요, 보시면은 문제가 됐을 때 금리 대비해가지고서 막 되게 안심할 수준으로까지는 아직 못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직 환율도 그렇게 안정이 된 건 아니죠. 근데 다음 달 1일부터 적극적인 QT는 해야 되고, 긴축은 계속 해야 돼요.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요. 다음으로 스위스를 보시게 되면 2주 전에는 31억 달러 빌려갔고 그 전 주에는 62억 달러 빌려가고 이번 주에는 110억 달러를 빌려갔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스위스는 자꾸 돈을 빌려가요. 그 다음에 엔화, 이게 계속 150을 넘어가는데 146에서 개입을 했는데 내려가는 척 하다가 또 올라갔죠. 그러다 150을 돌파했었단 말이죠. 제 생각에 이게 결정적으로 제일 큰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여러 가지들도 미국 금리하고 상관관계가 크겠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는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일본의 엔화 환율하고 미국 채 10년물 금리하고 움직임이 올해 들어와서는 너무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이 올라가도록 놔뒀을 때는 미국 채 금리도 올라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보면 일본하고 미국은 굉장히 긴밀하게 같이 공조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146엔 개입을 할 때 보면 이때 당시에 이거 개입하자마자 몇 시간 안 지나서 미국 재무부에서 그걸 지지하는 멘트를 해주거든요. 이번에도 보시면은 누가 봐도 지금 엔화가 금요일 밤에 개입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날 하필이면은 저런 기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굉장히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는 걸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으로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금융시장 환경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일단 뭐 이거를 나타내는 블룸버그에서도 지수가 있고 한데 그 시카고 연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내셔널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위기 수준으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과거 위기가 일어났었을 때 수준으로. 이걸 또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미국이 지금 국채 응찰하잖아요. 응찰률이나 금리 수준이 나빠서 입찰이 제대로 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최근 2주 정도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뭔가 유동성에 채권 시장에서 문제가 발발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이 확인되는 것이 어디에서 확인되냐 하면 지난 12일이에요.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공개적으로 걱정을 합니다. 뭐냐 하면 채권시장, 국채시장에서
그 충분한 유동성이 없을까봐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프라이머리 딜러들한테 설문을 돌립니다. 이게 이제 티밀하우스 여기 가보시면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 부분인데, 미국 이제 재무부 그 프라이머리 딜러들한테 서베이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재무부가 채권을 사주겠다라고 하면, 응하겠느냐? 그럴 의향이 있느냐? 만약 한다면 어떤 권종에 얼마만큼을 하고 싶으냐? 그걸 지금 서베이를 돌린 겁니다. 이거를 두고 이제 재무부판 QE다라는 말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이거를 발표를 해요. 자기들의 이제 작은 계획을 분기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그게 11월 2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11월 2일에 이때 돌린 서베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진짜로 재무부에서 살지 말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발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 바로 드실 거예요. 뭐라고? 인플레가 높아서 긴축한다는 애들이 국채를 산다고?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솔직히. 근데 그걸 말이 되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이분이 하고 계셨잖아요, 영국에서. 중앙은행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다른 하나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저런 움직임조차도 제가 볼 때에는 서로 간에 아주 긴밀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도 그렇고 스위스하고도 그렇고 일본하고도 그렇고, 특히나 일본에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강한 공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미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는 금요일에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차트 몇 개가 좀 흥미로워졌어요. 첫 번째로 미국제 10년물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장대 연봉이 나와버렸어요. 금리가 막 올라가자 하다가 딱 맞았죠. 이게 사실 최고점에서 이렇게 음봉을 세게 맞는 거는 좋은 건 아니죠, 차트상으로는. 하락을 잉태하는 거니까. 다음으로 엔 환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게 주봉인데 위에 긴 꼬리를 달고서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하락 반전형을 잉태하는 차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제일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인 미국 금리하고 엔 환율에 대해 가지고서 아주 흥미로운 차트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난주로 인해서요. 그러면 오케이, 여기서 또 이제 좀 양보해서 오케이, 그러면 뭐 이제 내리는 거는 뭐 막는다 쳐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올라갈 이슈냐?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뭐 연준의 비둘기 피봇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연준의 비둘기 피봇 이전에 원래는 제일 유행했던 단어가 그 이제 페드 퍼즈예요. 연준의 멈춤. 이게 원래는 유행했던 단어인데, 왜 그랬냐면 연준이 긴축을 멈추면 주가가 오르더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최근 사례이긴 해요. 그전에는요, 여러분들 연준이 이 정도까지 영향은 없었어요, 사실. 연준도 그린스펀 이후에 지금 되게 영향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우리가 보게 된 측면도 있긴 한데, 어쨌든 최근의 사례들이 강렬했다라는 겁니다. 연준이 긴축을 멈췄을 때. 그게 뭐냐면은 2018년도 12월이었죠. 그때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상 안 합니다. 그리고 19년도 하반기에 3번이나 해버려요. 이때가 최저점이었다는 거죠. 이때 보시면 2346이었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질 때까지 3300까지 올랐죠. 다음으로 2006년도 6월 달에 이때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멈춥니다. 이때가 1219였었는데 그 다음에 랠리를 2007년도에 1576까지 랠리를 펼치죠. 그러니까는
그 뒤에 물론 이제 2006년 때는 금융위기 왔어요. 그리고 이때에는 그 뒤에는 코로나가 왔어요. 근데 이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은 야 1년에서 2년 가까이 랠리가 온다 그 뒤에 그거 너 정말 안 먹을 거냐? 페드 퍼즈 했을 때 진짜 그거 안 먹고 2년에 가만히 그냥 계속 숏마인드 갖고 있을 거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도 그렇게나 필사적으로 연준 비둘기 피봇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전 같으면은 페드 퍼즈인데 지금으로 와가지고서는 연준이 긴축의 강도를 늦추기만 해도 과거의 퍼즈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논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연준이 계속 금리는 올려나가는 거잖아. 여기서 추가로 50도 더 올리고 25도 더 올리고 일단 뭐 11월은 거의 75 확정이네. 계속 올려나간다는데 아니 지금 당장만 계산기 두들겨봐도 150bp 더 올리겠다는데 여기서 긴축의 강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라는 발언에 증시가 올라야 돼? 맞아요. 과대 해석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에 대한 의미는 아닐지라도 채권에 대해 가지고서는 확실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2월 50bp하고 터미널 웨이 5%는 함부로 넘지 마라. 그거는 요번에 확실하게 의미 전달이 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 상단을 막아 놓으면 그래놓고 만약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지표가 잘 나와버리면 어떡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있어요. 이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신호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리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논리 싸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무슨 근거로 지금은 인플레가 안정되는 모습이 보이지도 아직 않는데 지표는 계속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연준이 매파성을 좀 줄여 나간다라고 얘기할 때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거가. 그럼 뭘 핑계를 댈까? 제가 볼 때 대표적으로 가지고 나올 게 금요일에 나온 일반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연준이 긴축을 시작한 이래로 이게 처음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럼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자기네들 입장에서. 아니 그 사이에 사람들이 그 터미널 레이스에 대한 생각은 많이 올라간 거는 맞는데 그래서 봐봐. 기대 인플레 낮아졌잖아. 뭐 이제 잘 고정돼 있어 이거 이제 내려오면서. 꺾이기 시작할 거예요 미래에. 다음으로 그때 6월에 얘기했던 거죠. 이제 CIE하고 더불어서 미시간 기대 인플레 얘기했었잖아요. 보면은 최근에 살짝 올라갔어요. 단기도 살짝 올라가고. 근데 어쨌든 내려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애초에 인플레 논쟁이 딱 펼쳐졌을 때 누가 참전했었냐면 백악관이 참전했었어요. 그 싸움에. 그래서 백악관에서 주요로 논거로 든 게 뭐냐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고정되어 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잘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때만 해도 이 정도였죠. 그러니까 과거 여기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훅 넘어버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2.5를 넘어가 버렸었죠. 근데 그게 최근에 장기금리하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근데 5년 기대 인플레는 진짜 연준의 표현대로 잘 머물러 있기는 해요. 최근에. 그리고 아직 안 나온 숫자이기는 한데 다음 주 금요일에 나오게 되죠. 다음 주 금요일에 나올 숫자가 고용비용지수 ECI라는 거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mployment Cost Index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전 분기 대비해서 지난 분기는 1.4에서 1.3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상치가 지금 1.2예요.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내려온다 진짜 예상치처럼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고용비용지수가 매월 하는 월간 고용보고서상의 시간당 평균 임금 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 실제로도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그 ECI가 지금 점진적이긴 하지만 2개 분기 연속으로 우리가 긴축을 시작한 이래로 내려왔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프라이스 웨이지 스파이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알겠지만 기대를 좀 해달라. 그런 얘기는 할 수도 있겠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그대로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번에도 메나임 중고차 지수는 또 내려왔어요. 그럼 뭐 이게 사실은 되게 안 좋게 보이실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집같이 중차대한 문제를 얘기하지 쟤는 저렇게 사소한 거 하냐. 꼭 저 시험 공부할 때도 구석탱이 넣은 거 그런 거 까맣게 해갖고 만들어 보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고차 생각보다 커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원래 CPI 중고차가 메나임 쪽으로 따라 내려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시차를 가지고서 양자 간의 차이가 지금 10%가 넘어가거든요. 올해 하락폭이. 근데 CPI에서 중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4%예요. 만약에 ED의 10%를 따라잡게 되는 걸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40bp 영향을 줘요. 0.4%포인트. 그 정도의 CPI에서 영향을 줄 거예요. 쉘터 높아요. 쉘터 높은 거 맞아요. 근데 쉘터가 3분의 1 차지하잖아요. 33% 정도. 그리고 그게 역대급으로 높다고 하는 게 전월 대비 0.7이에요. 그러면은 0.33에 0.7 곱해보면은 0.23 정도가 나오잖아요. 이 역대급의 속도로 쉘터가 올라가면 전월 대비 0.23이에요. 근데 중고차는 지금 0.4 이상이 내려올 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큽니다. 다른 것들은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고용에 대해 가지고서도 계속 이제 이게 실업 지표도 보니까 쉽게 안 내려올 것 같고, 그러니까 고용도 미국이 강하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것도 생각보다 저는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고용 시장이 이제 냉각이 좀 빠르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소프트 데이터는 뭐냐 하면 구글 트렌드에서 구조조정입니다. 레이오프, 미국 지역에서. 이걸 왜 보냐면은 이게 미국의 고용 데이터하고 움직임이 이게 코릴레이션이 높게 나오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럼 최근에 어떻게 돼 있냐 라고 했었을 때 최근에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고용 시장이 최소한 이게 올라가면 잡 오프닝이나 이런 건 줄어들겠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러모로 생각보다 냉각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는 연준이 그 전에 이제 실기했을 때랑은 다르게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별로 맞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현금을 슬슬 쓰기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의 전부이고요.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